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론 함께 하실 우리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김윤경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강구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조은교 연구위원님께서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하윤희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하윤희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연례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미국 대선이 미국의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우리 기업들이 IRA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미 투자를 했고, 또 이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이라든지 그 외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선 결과, 특히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익스트림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또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국제통상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조일현 박사님께서 굉장히 거시적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내부에서 꺼낼 수 있는 함의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것이 이제 연방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산업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시장이 확 달라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주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이 글로벌 차원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자들께서 굉장히 학계,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대외 무역을 이 분석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돼서 좀 여러 가지 함의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어떤 방향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플로어에서 나올 질문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전력 수급 11차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신다거나 좀 이 질문의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오늘은 미국 대선의 영향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질문을 압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혹시 조금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 이러면은 그 외의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들이 나오셨는지 조금 전에 다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별도로 저는 따로 토론자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모두 이제 토론자들께서 조금 정리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토론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추가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론 내용에 따라서 플로어에서 이미 주신 질문들을 중간중간에 혹시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플로어를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미유럽 팀장이신 강구상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미유럽 팀장을 맡고 있는 강구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조일현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전 세계적인 이제 에너지 전환 트렌드, 그리고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을 잘 비교해 주셨고,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요. 저 나름대로도 또 학습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 미국과 EU 그런 주요국들이 이제 자국의 산업 정책과 연계된 그런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1.4도 정도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작년 말에 있었던 이제 COP28에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 그 속도가 상당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상당히 강조가 됐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약 3,690억 달러 규모의 IRA를 2022년 8월부터 이제 발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EU는 이제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CBAM을 그 작년 10월부터 이제 발효해서 전환 기간 중에 있고, 또 그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청정 기술 산업 촉진을 골자로 한 그 기후 중립 산업법을 또 올해 5월달에 이제 발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적어도 현재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움직임을 주도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현재 해리스와 맞붙게 된 이제 트럼프가 기후 변화 자체를 조작이다, 이렇게 사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미국의 이제 국제사회 그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하는데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그 출범하자마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이제 재가입을 했었고, 또 전 세계 이제 40개국 정상들을 이제 불러서 그 기후 정상회의를 그 2021년 4월에 개최를 했었고요. 또 IRA 시행과 같은 그런 이제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리스는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이제 부통령이다 보니까 현 행정부의 그 친환경 전환 기조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이제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기조로 전면 이제 뒤집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거는 전혀 이제 예상할 수 없고, 그 리더십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크게 손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조일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데이터에서도 보셨지만 EV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청정 에너지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그 대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IRA에도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요건에 FEOC 같은 그 해외 우려 집단 요건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중국이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IRA를 이제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IRA의 규정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있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앞서 이제 조일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IRA가 이제 전면 폐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세부 지침을 수정해서 손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정 에너지 분야나 EV 배터리 쪽에 투자했던 부분을 차질 없이 이제 투자를 그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친환경 기조가 전면 뒤집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조기에 좀 식별을 해서 대응 전략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친환경 분야라든지 그 EV 배터리 쪽에 대미 투자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이제 미국 내 많이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에게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서 그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제 하윤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주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 차원에서도 IRA의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이제 공화당 강세주라든지 경합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그 한국의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주정부 차원에서 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친환경 기조를 뒤집는 이 부분을 좀 견제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제 IRA를 전부 다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또 이제 친환경 분야에서 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뒤집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조금 스페시픽하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지요? 예, 일단 IRA 전면 폐기를 위해서는 그 의회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이제 조일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원과 하원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 석권을 했을 경우에는 IRA 전면 폐기를 위한 그런 움직임은 가능하다. 다만 그 현재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어도 뭐 하원에서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 이 IRA에 이제 수혜를 받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IRA 전면 폐기를 위한 그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당내 이탈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IRA 전면 폐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토론은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화여대 김은경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 박사님 발표는 매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박사님 발표가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정책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이제 예상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서 이제 대선이 실제로 대선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에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생산을 해서 생산한다는 이제 방침을 세우고 이제 공세를 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쪽은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독립, 파리 협정 재이탈, 에너지 가격 하락, 환경 규제 완화, IRA법 수정 등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 8월 말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정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독립 중단하고 녹색이라는 새로운 사기에 몇천억 달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리스 후보의 기후변화 대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보다도 미국이 그러니까 화석연료 등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 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정책 자체를 모두 다 반대한다. 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연결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취임을 하게 되면 첫날에 석유를 계속 시추하라고 지시할 거고 LNG 신규 수출 절차를 일시적으로 지금 중지했는데 그런 조치도 해소하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천연가스 시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정비 허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한 후에 1년 이내에 늦어도 1년 반 이내에 현재 에너지 가격하고 전력 요금을 반으로 낮추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 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 30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고 이 해리스 후보 쪽에서 이제 8월에 경제 정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안에는 실제로 두 가지가 중심으로 담겨져 있는데 중산층 지원하는 거 하고 고물가 대책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나 세제나 무역 정책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고 그냥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결국에 해리스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 규제 중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 이제 전기차 비율이 더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공용으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사용을 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석유 수요는 이제 조금 억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도 결국에 셰일가스하고 셰일 오일을 생산할 때 사용을 하는 수압화 세법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수용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세를 통해서 석유 가스 업계까지 이제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강화를 해서 생산을 억제하거나 하겠다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가 않고 이제 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에 생산이 더 촉진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사실 저희가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는 이유, 대선 결과를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를 이제 좀 더 보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수입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걸 고려를 하면 에너지 수입 비용에 대한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영향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공급을 더 확대를 하고 이제 증산을 하게 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고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너지 비용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이란과의 핵 협의를 파기하는 등과 같은 강경한 외교 자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다시 당선이 돼서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 명쾌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환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달러 약세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걸 통해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기반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국 통화 약세라는 게 결국에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었고 그래서 통화 약세라든가 이민 규제, 관세 정책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촉발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었지만 지금은 경제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기존에 취했었던 이런 달러 약세라고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을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트럼프 후보의 공약하고 이제 해리스 후보의 공약을 좀 보면서 느꼈던 점은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느낌이 났고 해리스 후보는 굉장히 희망을 좀 전달하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범죄율도 높고 에너지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과거에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치안이 좋았던 미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해리스 후보는 그거에 비해서는 기후변화 대책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뭐냐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컨셉을 조금 더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공포와 희망 중에서 미국 국민이 어느 것에 더 설득을 많이 당할지에 의해서 이제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될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전 세계가 또 영향을 받을 거고,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발표 자켓도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 박사님 발표해 주신 거나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조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안이 있었다면 제가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렇게 그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사실 이런 자리에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제 답변입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토론자분들 이렇게 이때까지 해오신 일을 보면 약간 그래도 김윤경 교수님과 조일영 박사님께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 더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약간 이 저희가 질문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과의 약간 차이를 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의 계승자인데, 이제 바이든하고 약간 다르게 이제 미국의 국내 셰일가스에 대해서 좀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 셰일가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 주로 그 가스 발전 이런 것일 거고, 또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하고 이렇게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미국의 이제 파워 믹스, 전력 믹스에서 보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프래킹이라는 게 주로 펜실베니아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펜실베니아가 엄청 지금 경합주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타겟팅을 한 그런 이 발언이었다고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미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들이.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좀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발표자께서 저한테 던지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생산하는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자원 개발을 별로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 노동의 유입도 굉장히 쉽고 노동의 퇴출도 굉장히 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국에서의 자원개발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유연성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고, 특히 이 셰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유연하게 그러니까 유가스전을 생산을 했다가 닫았다가 생산을 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통에서 생각하는 유가스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사실 예전의 자세는 이 수압화세법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사실 그 에너지 쪽에서 근로하시는 분을 단상에 세워가지고 굉장히 선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근로자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선거는 에너지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자원개발 쪽 파트, 그러니까 석유 산업과 가스 산업 이쪽에 있는 표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의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압파쇄법,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도 이 수압파쇄법에 대해서 좀 자세를 틀어서 이제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압파쇄법을 해서 셰일가스와 세일오일을 생산을 하더라도 청정에너지 쪽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개가 병존하면서 같이 더 부응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좌장님께서도 재생에너지하고 LNG하고 이제 약간 경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가스와 재생을 경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경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의 보급이 있는 거고 이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비롯한 이런 화석연료 파트 쪽에서의 생산은 또 그 생산대로 보완성과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에너지 믹스나 전력 안보 측면에서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 조금 더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재생에너지하고 저는 셰일이 그 LNG 발전이 이제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IRA에서 재생에너지 쪽에 뭐 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텍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컷되느냐 또 얼마나 또 재생에너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격이 빨리 싸지느냐 뭐 이런 것들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스윙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거라서 사실 이게 예측하기 쉬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셰일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천연가스가 별로 그렇게 북미, 유럽 수입을 해도 캐나다 북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국내 수요가 많다든지 또 한국에서 뭐 한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천연가스가 그렇게 길게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그렇게 딱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또 다른 발표자들 토론 좀 들어보고 조금 제가 여러분들 플로어 질문을 또 사이사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조성대입니다.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뭐 유튜브로도 중계를 한다 그래서 표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부분을 좀 미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알리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또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정보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국익이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자료는 뭐 토론 요지는 이제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처 쓰지 못한 혹은 쓰기 어려웠던 내용들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선거는 뭐 저도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누가 이길 거냐. 근데 저는 뭐 그걸 알면은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유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쉽게 이제 요새 말로 뭐 젖잘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스포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 정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연방국가다 보니까 전체 국민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받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질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젖잘싸가 되는 거죠. 그 사례가 이제 2004년에 엘고가 있고, 그다음에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한 270만 표, 80만 표를 더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무려 74명이나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물론 이제 뭐 오차범위 내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뭐 4%포인트, 뭐 3%포인트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16년도에 조사했던 한 230여 회의 여론조사 중에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던 조사는 한 20여 회밖에 안 되고요. 비긴다고 한 게 한 열 몇 번,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실제로 표를 더 많이 얻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사전 질문에서도 펜실베니아에 대한 그 프래킹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거의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질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펜실베니아에 지고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경합주 중에 조지아와 네바다를 다 이겨야 가능합니다. 네바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조지아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 가서 나의 프래킹 발언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50개 주에서도 놓고 봤을 때에도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그런 그 정치적인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지난 주말에도 이스라엘과 뭐 레바논, 헤즈볼라 간에 계속 좀 충돌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도 여기 계시는 이제 에너지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큰 관심사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하고 합의를 한 그런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중재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자칫 이게 이스라엘 편을 지나치게 들 경우에는 무슬림 표를 많이 잃을 수도 있는데,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미국 50개 주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미시간주도 역시 조금 지금 앞서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신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자께서도 해주시고 다른 토론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선에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권력 분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함부로 그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앞으로는 좀 의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상원은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도 있지만 사실상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양분한 그런 상태이고요. 50대 50 동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원은 이제 근소하게 지금 공화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좀 확실하게 다수당이,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원 같은 경우는 다수당으로부터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원에서의 의석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또 게다가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3분의 1 교체를 하는데 민주당이 훨씬 더 선거를 하는 의석수가 훨씬 많아요. 공화당은 11석이고 민주당은 22석입니다. 그중에 현역
의원 수가 상당히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도전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화당이 어느 한쪽, 뭐 게다가 양원을 차지하고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트럼프 후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IRA든 뭐든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강구상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부 공화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주에 IRA 혜택이나 칩스의 혜택을 받은 그런 외국인 기업,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역구의 이해를 감안해야 하는 그런 연방 의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마냥 그런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일부 활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원 수가 의석 수가 많지 않다면은 결국은 다수당 결국은 권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의 선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선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뭐 통상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뭐 대부분 처음에 발표된 그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이제 제 자료의 보론에 대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물론 캐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아닌 그런 시장에서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미국 시장이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와 달리 100% 전기차 보급을 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도시나 그 주변부는 가능하겠지만 뭐 중북부 이런 굉장히 인구도 적고 인구 밀도도 적고 도시 간에 그런 많이 분산되어 있는 곳은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계속 꾸준하게 그런 보급 속도를 점유율을 높여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IRA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얘기했는데 역으로 전기차의 역습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수록 그런 연료에 붙이는 그런 세수가 감소해서 그 세수를 활용해서 사야 되는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을 지금 주의회 차원에서 주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화석연료와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지혜를 찾는 데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 워낙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 공화당과 그다음에 해리스 민주당의 그런 정책 방향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다 공감대를 어떻게 보면 좀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놓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4년으로 트럼프의 임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데이 원에 이제 바로 행정명령 1호로 뭐 IRA를 뭔가 이제 트럼프 색깔로 빨간색으로 칠하고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4년이 한계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8년을 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됐던 뭐 산업 정책이 됐던 이러한 정책 부분들이 굉장히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초기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4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의회도 상당히 그 트럼프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그 지속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이제 이런
뭐 해리스의 그런 프래킹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될 경우에 굉장히 이제 다시 화석연료 개발 쪽으로 돌아가서 탄소 중립을 향한 그런 방향이 글로벌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시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탄소 중립을 외쳤던 그런 이유조차도 약간의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범 자체를 계속 유진하겠지만 기후 변화나 환경만 얘기했는데 지금 정작 이후에 산업이 지금 좀 속칭 이제 절단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미국만큼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그런 구조기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가 득세를 하고 진보 녹색 계열이 좀 의석수가 줄면서 상당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폰더라이엔 집행위 2기의 그런 정책 방향이 1기와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트럼프가 아까 4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해리스가 일부 조금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라는 거는 어떤 글로벌한 그런 고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까지 그걸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대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일어날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게 무조건 우리가 분리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이 우방국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이제 광물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배터리의 밸류 체인에서 상당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에너지 트랜지션과 관련돼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산업에서 필요한 원료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방국 중심의 어떤 팀전을 펼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또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자원 재순환 특히 물질 재순환 이런 기업들의 이 미래 전망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말씀을 붙여주실 수 있는지. 저보다는 아마 우리 조은교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IRA를 통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2차 전지와 전기차의 공급망을 이제 미국 중심, 북미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과연 그게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국한된 그런 상황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미국이 물론 반도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제 공화당의 정강 정책을 보시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생활용품의 공급망도 미국에다 두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첨단 제조업이 중심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제조업의 주도권을 동아시아에 뺏겼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 그리고 과거에는 그 부분이 일종의 기술 라이선스 피라든지 어떤 서비스 수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밸런스를 찾았다면은 지금은 심지어 원천 기술마저도 중국이 개발하고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의 산업이 첨단 제조업이 자리가 설 데가 없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발현된 게 이제 IRA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U든 미국의 IRA든 영내에서의 그런 배터리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선진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런 현실 산업
정책적인 그런 한계와 현실과 그다음에 그걸 만회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충돌하는 상황이 시간이 일정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전반적인 그런 통상 환경의 질서라는 부분하고도 같이 좀 맞물려서 뭐 짧게는 뭐 최소 한 4년 다음 미국 정권 혹은 그 이상 한 10년 가까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언급하자면 우리의 미국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연구를 좀 찾았는데 이 희소 광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배터리도 그렇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 국가의 석유나 이런 자원보다 더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싱 처리 관련해서는 거의 중국에 다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거를 자원 무기화시키는 옛날의 석유처럼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막고 이제 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던가 우방 내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가 들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글로벌 산업실의 조은교 연구위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조은교입니다. 네, 앞서 이제 많은 그 발제자분과 토론자 박사님들께서 좀 세부적인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중복적인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응 방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에 따른 국내 에너지 시장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또 IRA 등이 또 일부 어떤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수혜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에 대한 비중을 낮춰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좀 우려가 됐었지만 오히려 IRA 이후에 점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 또 내연차까지 합쳤을 때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거의 45%에 달하면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다시 제1의 수출국으로 좀 부상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재선됐을 경우에는 기후 변화나 이제 대응 노력들이 좀 약화되고 통상이나 이제 공급망 연대 정책들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또 우리 산업에게 일부 산업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의 이제 정책적인 그 불확실성 상황 가운데서도 좀 우리의 대응 방안 또 기회 요인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태양광이나 구체적인 어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IRA로 인해서 대미 수출과 투자가 일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 업종으로 좀 대두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수요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과 경합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산 태안 전지에 대한 고율 관세나 의회 수출 금지 등은 사실 공화당 또 이제 민주당 모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60%의 인류 관세를 다 때려서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완벽한 어떤 공급망의 배제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이렇게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해 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 품목별로 산업별로 우리의 기회 요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풍력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IRA로 인해서 뭐 베어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출과 투자가 좀 증가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요 시장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중국산 풍력 터빈 등의 품목들은 트럼프에서도 일관적인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중국
미국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또 반사이익,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어떤 산업과 품목들을 찾아보고 미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간과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대중국 견제의 그 기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리스가 다시 당선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더 강하게 중국 견제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랬을 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앞서 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 외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는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합성이 제고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가져갈 것이냐. 이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이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을 또 거쳐가면서 또 바이든과 그 정부에서는 더 세게 수출 통제와 기술 제재를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뭐 전기차, 배터리도 이 미국 시장이 좀 막히기 시작하면서 중동 그리고 중남미, 아세안 지역으로 그 수출 시장을 다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의 수출을 확대하면서 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고유 관세 등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오버캐패시티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국은 또 FDI라는 다른 어떤 우회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 외 시장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산업과의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우리의 수출 다변화 전략 등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 전기차, 태양광, 뭐 풍력 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제 대응 방안과 또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회 요인으로 좀 뽑을 수 있는 어떤 품목들과 산업에 주목을 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그 외에 저희가 관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또 그 외의 시장에서는 중국이 또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쪽에서는 경쟁은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직 저희가 이 질문에서 커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발제자이신 이 조일현 박사님 혹시 뭐 청정수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신 게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미 제가 발표해서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청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프로젝트 25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사실 청정수소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라고 사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물론 트럼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화당은 청정수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수요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말미 차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화당, 민주당에서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상태입니다. 여기 고래 싸움에 어떻게 보면 등이 서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든 이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이 산업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면은 축소될 가능성은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또 기회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정책적인 노력, 그러니까 미국과 미중 간의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조금 약간 오버됐는데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 세미나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조금 마무리를 하면 제가 굉장히 이제 저도 많은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최고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나오셨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할까 너무 무섭다라고 이 근거 없는 약간의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작용을 할 것이고 또 트럼프도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를 않을 것이다. 또 오히려는 어떤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추구했던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가져가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는 그게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결론이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저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가 뭐 다양한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그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굉장히 그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전력망이 100 몇십 년이 된 상황에서 지금 정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저는 우리 기업한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데가 전력망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미 있었던 거에서. 그래서 이 지금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또 석유 산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전력망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텍사스에서 ESS라든지 또 전력망 쪽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 기회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단순히 지금 단기에 미국 시장이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누가 와서 확 화석연료 쪽으로 쏠리고 확 청정에너지 쪽으로 쏠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대세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산업이 어떤 게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 결국은 청정에너지 쪽으로 조금은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 불안감은 가지지 말고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미국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토론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다 여기 보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저희 명함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